여러분 잠깐요. 지금 이 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어딘가에서 한국산 미사일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있어요. 요 천궁에 이어서 이번엔 해군까지요.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동남아시아 하늘과 바다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미국이 있었어요. 프랑스가 있었어요. 러시아도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들이 전부 말레이시아 시장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계약서에 찍힌 건 태극 마크였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첫째, 왜 말레이시아가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둘째, 천궁과 해궁이 도대체 어떤 무기길래 세계가 줄을 서서 사고 싶어 하는지. 셋째,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끝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뉴스에서 K방산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은 주변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K방산 그리고 말레이시아 수출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뉴스 요약이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진짜 아무도 이렇게까지 파고든 영상 없을 거예요. 미사일 하나가 계약되기까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대단한 건지 아니면은 운이 좋았던 건지까지 전부 다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화질 높이고 음량 키우고 커피 한 잔 준비하세요. 이거 짧은 영상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K방산이 도대체 뭔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K방산 요즘 뉴스에서 진짜 자주 나오죠? K팝, K푸드,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K방산까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 막연하게 뭔가 잘 팔리고 있나 보다. 또 이 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파는지, 얼마나 파는지, 왜 갑자기 이렇게 잘 팔리는 건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완전 기초부터 짚어볼게요. 방위산업, 줄여서 방산이란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는 무기랑 장비를 만들고 파는 산업이에요. 총, 탱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레이더 이런 것들 전부 다요. 그리고 이걸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은 방산 수출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방산은 그냥 무기 장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물건 하나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한 나라의 기술력 수준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데 행위예요. 미국이 F-35 전투기를 팔 때 그냥 비행기 파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기술력과 신뢰도와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같이 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천궁이나 해궁을 팔 때도 그냥 미사일 파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방산의 역사를 잠깐 짚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방산의 역사는 좀 부끄러운 데서 시작해요. 1950년 6조 2호 전쟁 당시 한국군은 총 한 자루 포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미군이 주는 장비로 미군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싸웠죠. 당시 한국 방위산업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대부터 방산 육성 정책이 본격화돼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면서 더 이상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소총 하나부터 직접 만들기 시작해요. MH 카빈 소총을 면허 생산하고 K1 소총을 독자 개발하고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40년, 50년이 쌓이니까 지금의 K방산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2012년 한 해에만 방산 수출 계약액이 113억 달러를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이에요. 23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이건 그냥 무기 몇 개 판 게 아니에요. 한국 자동차 수출 대수 하나로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하나 드릴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방산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갑자기 2022년, 2023년, 2024년에 이렇게 K방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이게 뒤에 나올 내용의 핵심 키워드예요. 일단 이 질문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천궁. 이게 도대체 뭐길래 말레이시아가 사겠다고 한 건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소설보다 재미있어요. 천궁, 하늘천, 활궁. 글자 그대로 하늘을 지키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정식 명칭은 천궁 II, 영어로는 MSMII라고 불러요. MSM은 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의 줄임말이에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은 땅에서 하늘로 쏘아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무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냐면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드 아시죠? 2017년에 경북 성주에 배치돼서 중국이 엄청 난리치던 그 사드요.
사드는 미국이 만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그런데 천궁 II는 그 사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한국산 미사일이에요. 물론 성능 면에서 사드랑 완전히 동급은 아니에요. 사드는 더 높은 고도를 방어하고요. 이 천궁 II는 중고도, 그러니까 북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전투기 같은 위협을 막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세계가 이걸 원하냐고요? 가격이에요. 사드 한 포대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예요.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어요. 반면 천궁 II는 사드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방어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선진국 무기만큼의 성능을 개발도상국도 살 수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3년이에요.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해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회의가 잡혀 있었죠. 그 회의 테이블에는 말레이시아 측 협상단,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 넥스원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나온 첫 마디가 우리 하늘을 지켜줄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였어요.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꽤 큰 나라예요. GDP도 동남아 상위권이고요. 그런데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고,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미얀마 사태로 인한 불안 요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방공망을 갖춰야 할 때가 됐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산이었죠. 사드를 사려면은 2조 원이 필요한데 말레이시아가 방공망 하나에 2조 원씩 쏟아부을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즉 유럽 미사일을 알아봤어요. 이제 프랑스 탈레스가 만든 미카 미사일 시스템도 이제 검토했고 이스라엘의 바라크 8도 테이블에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권유했죠. 근데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에요. 천궁 II는 패트리어트 대비 약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수준의 방어 능력을 제공해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포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둘째, 기술 이전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핵심 기술을 거의 이전해주지 않아요. 블랙박스, 그러니까 절대 열어볼 수 없는 부품을 그냥 사서 쓰는 구조예요. 반면은 한국은 기술 이전에 훨씬 적극적이에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어느 정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지화 생산까지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셋째, 납기예요. 이게 의외로 엄청 중요한 이유예요. 미국이나 유럽 방산 기업들은 주문하면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도 걸려요. 이제 한국은 달라요.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납품해요. 폴란드가 한국산 KT 전차와 K마연 자주포를 대량 주문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납기 문제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폴란드가 긴급하게 무장 강화가 필요했는데 빠르게 납품 가능한 나라가 한국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당장 위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공망은 빠를수록 좋거든요. 한국은 납기를 맞출 수 있다고 확약했고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천궁 II 수출이 성사됐어요. 그래서 계약 규모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포대 계약이라면 1조 원 이상도 가능한 규모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천궁에 이어서 해군까지 수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해궁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해궁, 바다해 활궁, 바다를 지키는 활이에요. 공식 명칭은 해궁, 영어로는 해성 II 혹은 함대공 미사일 체계라고 불러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건 바다 위 군함에서 쏘는 미사일이에요. 적의 전투기, 미사일, 드론 같은 공중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거죠. 배 위에서 쏘는 미사일이 왜 특별하냐고요? 육상 미사일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배는 움직여요. 파도에도 흔들리고 속도가 있고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 환경에서 날아오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건 기술적으로 엄청난 난이도예요. 그래서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고요. 여기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거예요. 말레이시아 해군 입장에서 해군기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해양 국가예요. 말라카 해협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수백 척의 선박이 지나다니는 이 해협을 통제하고 지키는 게 말레이시아 해군의 핵심 임무예요. 그런데 해군 함정에 제대로 된 방공 시스템이 없으면은 적의 공중 공격에 완전히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해군은 바로 그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무기예요. 자,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천궁은 육군용, 해궁은 해군용이에요. 말레이시아가 두 가지를 동시에 구입한다라는 건 사실상 한국산 무기로 육해공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과의 장기적인 방산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선언과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기를 한번 사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유지 보수,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운용 교육 이 모든 게 수십 년에 걸쳐 계속 이어지는 비즈니스예요. 천궁 하나 팔았는데 쟁이온 그게 30년짜리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왜 말레이시아가 미국을 안 선택하고 한국을 선택한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흥미로운 파트예요. 말레이시아가 미국 무기를 안 사는 이유, 프랑스 무기를 안 사는 이유. 여기에는 정치가 있어요. 무기 거래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무기를 파는 나라와 사는 나라 사이에는 엄청난 정치적 끈이 생겨요. 미국 무기를 사면 그 순간부터 미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미국이 뭔가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 중국 화웨이 장비 교체해라 이런 압박을 받을 때 무기를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으면은 거절하기 어려워요. 유지 보수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은 방공망이 무력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방산 다각화를 원해요.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에요. 그 중에서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예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 기반이라는 신뢰가 있어요. 동시에 한국은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수준의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미국 기술 수준의 무기를 사면서도 미국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절충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 유사성이에요. 좀 의외로 들릴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국가예요. 또 한국도 아시아 국가고요. 비즈니스 관행, 협상 방식,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기업들은 계약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서류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관계를 먼저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방식에 더 익숙해요. 이게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해요. 실제로 한국 방산 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동남아 국가들과 협상할 때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을 공략한다고 해요. 공식 협상 자리 외에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고 골프를 치면서 관계를 쌓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듣는 방식이요. 이게 의외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패키지 딜이에요.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팔면서 공장도 지어줘요. 무기를 팔면서 교육도 해줘요. 이제 무기를 팔면서 기술 이전도 해줘요. 이걸 절충교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가 천궁 II를 사면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현지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겠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무기도 사고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우고 일석삼조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런 조건을 잘 안 내걸어요. 미국 기술이 최고니까 사고 싶으면은 사고 아니면은 말라는 식이거든요. 한국은 다르게 접근해요. 우리가 더 많은 걸 드릴 테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이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이 동남아, 중동, 유럽 곳곳에서 먹히고 있어요. 이쯤에서 아까 드렸던 질문 기억나세요? 왜 하필 지금 K방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냐고요? 이제 답을 드릴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이날이 K방산의 운명을 바꿨어요. 진지하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에는 운이 따르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 운을 잡을 준비가 된 나라만 운을 잡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꾸준히 기술을 쌓아온 한국이 그 준비가 된 나라였던 거예요. 자, 이제 전 세계 K방산 수출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K방산이 이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실감이 날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얘기는 했으니 넘어가고요. UAE, 아랍에미리트예요. UAE는 사막의 나라잖아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K9 자주포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모래먼지에 약하다는 기존 자주포들의 약점을 보완해서 UAE 환경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수출했어요. 이게 기술 이전의 성과예요. UAE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 개량해서 납품한 거예요. 이집트도 있어요. K형 자주포 계약을 맺었어요. 노르웨이도 있어요. 이번엔 북유럽의 혹한지대 환경에 맞는 KN 버전을 수출했어요. 모래사막에도 팔고 이제 북극 설원에도 팔 수 있는 무기 이게 K9이에요. 호주는 K11 보병 전투 차량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상 중이에요. 인도는 K1 자주포를 100문 이상 도입해서 K1 바즈라라는 이름으로 현지 생산하고 있어요. 인도가 한국 무기를 현지 생산한다라는 게 얼마나 신뢰의 증거인지 아시겠죠? 숫자로 다시 볼게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2021년에 72억 달러였어요. 그게 2022년에 173억 달러로 껑충 뛰었어요.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한 거예요.
2023년에는 14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고요. 누적 계약으로 보면은 훨씬 더 커요. 이미 계약이 됐는데 아직 납품이 진행 중인 것들을 다 합하면 수백조 원 규모에 달하래요. 그럼 여기서 K방산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좀 더 깊게 파볼게요. 왜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지 네 가지 핵심 요인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성비예요.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K방산의 무기들은 미국, 유럽 대비 60에서 70% 수준의 가격으로 80에서 90% 수준의 성능을 보여줘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한정된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둘째, 빠른 납기예요. K방산 기업들의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생산하는 속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속도, 이게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제 위협이 있는 나라예요.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빠른 대량 생산 체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수출에서 강점이 된 거예요. 셋째, 실전 검증이에요. 한국 무기들은 연습용이 아니에요. K9 자주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실제로 쐈어요. K2 전차는 수십 년간의 실전적 훈련을 통해 검증됐어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실전에서 쓰인 무기가 훨씬 믿음직스러워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도 실제로 쓴 적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한국 무기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요. 넷째, 애프터 서비스예요. 무기는 사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쓰면서 고장도 나고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부품도 교체해야 해야 돼요. 한국은 이 사후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빠르게 반응하고 기술 교육을 성실히 해주고 현지 운영 환경에 맞는 맞춤 지원을 해줘요. 이게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달해요. K방산의 위기와 한계예요. 잘 팔리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위험 요소도 있거든요. 가장 큰 위험은 미국과의 관계예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만드는 무기, 상당수의 미국산 부품, 미국산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핵심 부품들, 예를 들어 항공기 엔진이나 첨단 전자 장비들은 미국 업체 것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기술이 담긴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재수출 통제라고 해야 해요. 한국이 어떤 나라에 무기를 팔고 싶어도 미국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험은 중국 변수예요. 한국이 동남아시아나 중동에 무기를 팔수록 중국은 불편해해요. 중국은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 방산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넣거나 경쟁국에 더 싼 가격으로 자국 무기를 덤핑 판매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위험은 기술 격차 유지예요. 지금 한국 방산이 강한 건 서방 기술 수준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충분히 우수한 데다가 가격은 훨씬 저렴한 포지셔닝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생산 효율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추면 한국의 경쟁 우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또 중국, 인도,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도 방산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가성비 시장에서도 한국을 위협할 경쟁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방산이 지금 해야 할 것은 현재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기술 투자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특히 미국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비율을 높여야 해요. 그래야 재수출 통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방산 독립을 이룰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10년 K방산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 규모는 연간 약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사이로 추정돼요. 2030년에는 이게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토 국가들은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쓰겠다고 했고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위협 때문에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이 성장하는 파이에서 한국이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2017년까지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에 한국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파이프라인이 꽉 차 있어요. 이미 계약된 수출 물량을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넘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엘리기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기업들의 수주 잔고 합계가 몇십조 원 수준이에요. 먹거리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거예요. 둘째, 차세대 무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천공, 해공 외에도 한국이 개발 중인 무기들이 있어요. K-21 보라마의 전투기예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예요.
아직 개발 완료 전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완성되면은 F-16보다 이제 성능이 뛰어나면서 F-35보다 훨씬 저렴한 전투기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은 K방산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폴란드 계약, 말레이시아 천궁 수출 이런 뉴스들이 쌓이면서 한국 방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처음엔 한국 무기라고 하면은 미심쩍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 무기를 써본 나라들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게 입소문을 타고 있어요. 브랜드라는 건 한번 쌓이면은 엄청난 자산이 돼요.